1998년 9월 7일 경남 마산의 한 경찰서에 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도가 들었다는 마산 교방동의 한 가정집으로 곧장 출동해요. 강도를 당한 사람은 42세의 강 씨와 10살 아들 강군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아이가 바로 10살 강군이었죠. 아빠 강 씨는 경찰에게 복면을 쓴 3명의 강도가 아들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현금 20만 원을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돈을 빼앗으러 들어와서 어린아이의 손가락까지 잘라갔다. 이런 잔인성 때문에 당시에 이 사건이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졌고요.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었죠. 그런데 5일 후에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경악하게 됐죠. 오늘 사건 여러분들이 많이 충격받고 또 분노하시게 될 거고 또 슬프기도 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빠 강 씨가 말하는 자세한 사건의 상황은 이래요. 1998년 9월 7일 새벽에 스타킹으로 만든 복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3인조 강도가 집에 들어왔대요. 이들은 금품을 요구하면서 강 씨를 협박했고 강 씨가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 있는 곳을 안 알려주니까 강 씨의 아들 강군의 손가락에 가위를 대고 자른다면서 위협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강 씨가 끝내 돈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자 이들은 바로 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자릅니다. 이후 현금 20만 원을 뜯어내고 두 사람의 손발을 옷가지로 묶은 뒤에 돈과 그 손가락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강 씨의 말입니다. 묶여있던 걸 풀고 나서 아들 강군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복면 강도들은 키 170cm 정도의 젊어 보이는 인상이었다고 해요. 당시 잘려있었던 아이의 손은 재접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12시간 내로 이 아이의 잘린 손가락을 찾아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30여 명이 투입돼서 집 주변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다 샅샅이 수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 강군의 손가락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강군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잃게 됐죠. 아버지 강 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범인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냥 20만 원을 줄 걸. 그렇게 줬다면 죄 없는 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가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정말 크게 자책을 했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당시 관련 뉴스 타이틀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어린 아이에게 해를 입힌 이 강도 범인들을 직접 찾아서 벌을 주자. 이런 여론이 막 들끓기도 했을 정도로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인 검거를 독려할 정도였어요. 대통령까지 나선 이 사건에 약 100여 명의 수사 인원이 투입됐고요. 병력 1만여 명이 동원이 되면서 주요 도로와 우범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문 검색이 이루어져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도 아니고 새빵살이를 하는 가난한 집에 3명이나 들어와서 겨우 20만 원을 훔치고 애 손가락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도주한 이런 강도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는 강도 경력이 많지 않은 10대의 범죄이거나 불량배들의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에는. 경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역 불량배 80여 명에 대한 행적을 수사했고요. 사건 현장 부근 800여 가구를 일일이 탐문합니다. 자,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이틀 후인 9월 9일에 이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10대 후반의 남성 2명이 스타킹 3켤레를 사갔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강도가 강 씨의 집에 들어올 때 스타킹 복면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강도 용의자들처럼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 있기도 했었고요. 스타킹 구매자들을 찾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군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사 끝에 용의자는 김군, 양군, 박군 이렇게 셋으로 압축이 됩니다.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쫓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생각보다 되게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10대 용의자를 쫓는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경찰에 들어온 제보. 제보자는 다름 아닌 이 강군의 아빠 강 씨의 지인인 여성 주 씨였어요. 강 씨가 6개월 전에 주 씨의 언니에게 보험을 한 건 가입했었대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9월 5일에
강 씨가 주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손가락 잘리면 보험금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이 질문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틀 뒤에 정말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주 씨가 아마도 이 아이 아빠 강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제보를 했던 거죠. 정말일까요? 자, 이어서 제보가 한 건 더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강 씨의 여동생이었어요. 강 씨가 여동생에게 자기가 직접 강군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 제보들을 바탕으로 아빠 강 씨와 아들 강군을 추궁했고요.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버팁니다. 결국 제보자 주 씨와 대질신문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만인 9월 12일 새벽 강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됐죠. 세상을 뒤집어 놨던 마산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 사건의 범인은 바로 친아빠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합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신고는 또 아들이 했잖아요. 강 씨는 사건 3년 전 부인과 이혼을 했고요. 막노동을 하면서 아들 강군을 키워요. 근데 몸이 좋지 않았고 편두통이 심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대요. 그러다가 이 역술인인 지인 주 씨의 권유로 역술을 배웠고요. 양명도사라는 이름으로 역술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생활고는 더 심해졌고요. 이제 아들의 끼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아빠 혼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강 씨 부자를 되게 많이 도와줬었대요.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생활비 막 수십만 원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아이가 손가락을 다친 후에도 이 이웃들이 강 씨가 힘들 거다, 이 가족들 힘들 거다 이러면서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의 이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이런 일은.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게 되거든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의 보험은 이 강 씨에게 역술리를 권해줬던 지인 주 씨. 그녀를 통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주 씨의 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린 강군하고 되게 자주 놀아줬었대요, 이 주 씨의 언니가. 강 씨가 이것을 계기로 1998년 3월에 주 씨의 언니에게 아들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매달 6개월 동안 보험료 35,100원을 납입하면서 유지를 합니다. 여기부터 사실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정도의 정말 그런 궁핍한 상태였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당장 급한 생존에 쓰지 않고 생명보험료를 내는데 썼다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험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 2달간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반복적으로. 아빠는 병들어서 곧 죽을 거야. 네가 다치면 보험 아줌마가 돈을 주니까 손가락을 자르자. 이렇게 아들을 설득했대요. 이게 무슨 10살 아들에게 아빠가 죽는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손가락 자르자. 이런 설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아이는 어땠을까요? 강 씨는 미리 사건에 대한 예행 연습까지 해요. 그리고 범행 전날 밤 10살밖에 안 된 강군에게 기어코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동의 어떻게 받아냈는지 아시면 여러분들 정말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강군 친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강 씨가 아들에게 이랬대요. 엄마가 서울에 있는데 네가 손가락 자르면 보험금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엄마 빚을 갚으면 너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이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9월 7일 새벽 2시경 강 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랑 손목과 발목을 수건으로 묶은 뒤에 계획을 실행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사건 당시에 이 강 씨의 이웃들은 어떤 비명소리라던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아이의 소원은 오로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 사는 거였거든요. 자기 손가락이 잘려서 보험금만 탈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의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이 10살짜리 아이가 가졌던 거예요. 다 참아내면서. 이 아빠의 미친 계획을. 범행을 저지른 강 씨는 집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인근 중학교 담벼락 틈새에 손가락을 휴지에 싸서 버렸고요. 강군, 그러니까 아들을 시켜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 그래요. 3인조 복면 강도가 들었다고 해. 그렇게 신고를 해. 이렇게 허위 신고를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사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강 씨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했었어요. 강도는 돈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죠. 근데 복면까지 쓰고 있었던 3인조 강도가 굳이 새방에서 어렵게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부터 사실 이상하다고 여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강도가 침입이라는 거를 했다면 출입한 흔적이 남아야 돼요. 문이 잠겨 있었다면 뭐 문을 따고 들어간 흔적이라던가 출입문을 부쉈다던가 창문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 씨의 집 문에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강군과 강 씨가 이 집에 함께 있을 때 강도가 들었는데 왜 신고를 아이가 하도록 시켰냐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아이가 신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강 씨와 강군의 진술만 믿고 여기만 의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상상이나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라는 거는 일정 부분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상상만 가지고 상상화를 그려대는 게 수사는 아니잖아요. 현장을 살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정황들을 파악해야 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찾아서 밝혀야 하는 일인 거죠. 강 씨의 자백 이후 경찰은 근처 학교의 돌담 밑을 파서 아이의 잘린 손가락을 발견했고요. 이걸 증거로 확보합니다. 아쉬운 건 경찰이 강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추궁을 했다면 어쩌면 이 손가락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해서 접합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백 다음 날인 9월 13일이 됩니다. 경찰은 상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해요. 14일 오전에는 사건 현장인 집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현장 검증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비정한 아버지 강 씨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팍팍해지는 이유를 제공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웃들의 선의를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 자식한테 저질렀으니 이 이웃들이 앞으로 전처럼 뭔가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까요? 도와줘봤자 뭐 그런 짓이나 하겠지 막 이런 어떤 사고로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린 강구는 아빠의 보험 사기 범죄에 동참한 공범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면서 강군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 강 씨는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만큼은 우리가 나서서 돌봐야 한다고 다들 뜻을 모았던 거예요. 당시 강군이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서는 강군을 위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강군 돕기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학교 측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죠. 강 씨가 구속되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강군을 경남 간병인협회 회원 20명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강군이 수술과 입원을 했었던 이 병원도 병원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돈 때문에 자식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강 씨는 마산구치소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용서해달라고. 이런 편지를 수십 통을 보냅니다. 근데 강군도 아빠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떳떳하게 살자. 그리고 아빠를 용서합니다.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면서요. 재판 결과 말씀드릴게요. 강 씨는 1999년 1월 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요. 재판부는 강 씨의 정신병력을 고려했고요. 강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강 씨가 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힙니다. 출소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고요. 강 씨는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못난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내 아빠고 소중한 사람이겠지만 사실 커가면서 아빠가 돈 때문에 나한테 과거에 어떤 짓을 했었는지 이게 매 순간 지금과는 다르게 다가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 팩트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쌓일수록 과거의 같은 일이 매 순간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열받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1년 3월에 사건 발생 13년 만이죠. 그 아래서 이 두 부자의 근황을 전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아이가 건강하고 그냥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했을 거예요. 그 선금액이 당시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서 줬던 이 돈을 강 씨가 개인 용도로 다 써버립니다. 멀쩡한 몸으로 직업도 없이 아들 후원금으로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후원금이 다 떨어졌겠죠. 이때 강 씨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아들 강군을 손가락 절단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 문제가 심각해진, 그래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수급비를 탈 수 있거든요. 이미 강 씨도 이제 수급비를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이용해서 또 수급비를 타내려고 머리를 또 쓴 거죠. 강 씨는 강군을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에 데려다니면서 진료 기록을 남겨놨고요. 아들 대신에 꾸준히 약을 타갑니다. 정작 강군은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7년간의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강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요. 그렇게 입금된 수급비는 모두 강 씨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강군이 취업을 하게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을 벌게 되면 수급비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독립해서 뭔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아빠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알 방송했을 때 당시 강군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사실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방송에서 아들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강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군이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계속 지금 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아이 신상이 알려지면서 이사도 여러 번 다니고 막 전학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걸 못 버티고 자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에서 강구는 여전히 사건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기억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단 하나뿐인 가족으로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존경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용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어쩌면 내면의 한 구석에서 아빠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아빠가 과거에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고 우리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고 나를 이용하고 있고 내 앞길을 막고 있고 이거를 이 아이가 인정하는 순간 정말 나하고 가족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의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엄마도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엄마하고도 남남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형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 남은 이 아빠마저 나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버리면 나는 정말 혼자인 거잖아요. 이 아이는 혼자가 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 수 있고 엄마를 볼 수 있고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결핍이 엄청 컸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해준다는 말에 자기 손가락까지 자를 정도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지금 겁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빠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범행 당시에 했었던 행동도 물론 아빠와 아들, 성인과 아이 이런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거든요.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크면서도 강 씨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부양 의무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내가 혼자서 이 힘든 몸으로 엄마도 없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당연히 아빠를 모시고 부양을 해야지. 그래야지 효자지. 이러면서 죄책감 심어주고. 강군이야말로 저는 제대로 된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그 나이가 되도록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부터가 일단 그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이후에 두 사람의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 정도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이 두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들을 이용하는 나이든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군이 쓴 일기예요. 오늘 엄마가 나의 꿈속에 나타났다.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아이가 이런 걸 쓴 거야. 이 위에 보면 여러분 치마 모양 보여요? 치마 모양? 이거 엄마 그린 거잖아. 엄마를 꿈속에서 본 거를 아이가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림 일기장에다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그냥 친권 박탈감인데 법원이 강군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일단 강군 친척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강군을 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친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시절에는 애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 아이는 어떤 상황이든 부모의 품에서 커야 된다. 이런 관념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학 사건이 친권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반성한다고 하면 피해자 아동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고 또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를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게 최선인지 분리를 하는 게 최선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지. 애 잘 키우는 것으로 반성하고 보답해라. 뭐 이런 생각으로 부모를 크게 처벌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뭐 아이하고 부모를 분리하더라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가족 대상 보험 범죄는 계속 늘어났고요. 그중에서도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보험에 가입시킨 후에 고의로 다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결국 2009년에 어린이 사망보험이 금지가 됐죠. 강군이 그날 겪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아버지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쩌면 이 아빠의 말도 안 되는 통제와 감시가 무뎌져서 그것마저 사랑과 자식에 대한 희생으로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지 참 많은 생각과 분노를 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요.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